네, 그럼 이번엔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루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그 합법적으로 하는 공매도 말고 불법적인 공매도, 현물도 없으면서 네. 막 하는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막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이 박스권 장세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스권 장세는 일단은 조금 벗어났죠. 한동안 박스피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박스피가 벌어졌던 원인이 그것도 사실은 불공정 게임이에요. 뭐냐면은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롱숏 펀드예요. 예를 들어갖고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철강 업종 이러면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대표 선수잖아요. 네네. 근데 철강 업종이 좋아지면은 포스코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빠지면은 현대제철이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전제를 세워서 포스코를 매수하고 현대제철을 공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도 제자리고 내려갈 때도 제자리고, 이게 그러니까 시장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또 쏠림 현상이 되게 많아요. 대표님 저희 차화정이라는 얘기 쉽게 들어보셨죠? 차화정, 예. 차화정이라는 게 이제 그 자문형 랩이라는 게 주식형 펀드에 이어서 자문형 랩이라는 걸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주식형 펀드라는 거는 한 종목당 보유 비중이 있어요. 네. 더 비중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면 10%. 자문형 랩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전체 돈을 몰빵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사는 종목들은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화학, 정유, 뭐 칠공주란 얘기도 있었고, 그런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이 나온다면은 정상적인 가치 투자를 해서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건 네. 말씀하시는 대로 수급이 확 몰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그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저는 공매도는 애초부터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기울어지는 동작이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지 못하죠. 네.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개인도 지금 그 이론적으로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랑 똑같이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려줍니까? 규정은 있나요? 예? 다 빌려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해명 이렇게 그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개인도 다 저희 그 대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신용도 문제도 있고 자금 문제도 있고, 개인이 주식 빌려서 그렇게 공매도 칠 정도의 개인이라면은 개인이 아니죠. 기관이죠. 슈퍼개미. 그래서 전체 공매도 비중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돼요. 아,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제도예요. 분명하고요. 그리고 유동성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얘기죠. 게임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밑에서 있으면은 기관들은 공매도 쳐서 돈을 버는데 개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그 종목 그 매수하고 매매한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좀 그 매니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무슨 그래요? 애국심 같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에 하도 뒤어서 그런 거예요. 공매도를 제일 많이 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외국인 기관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고, 이 종목 그 투자하는 사람들끼리는 끈끈한 뭐 이런 게 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데, 공매도를 허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공매도 당분간 지금 6개월 더 연장됐는데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이키드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 뭐 단속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이번에 네. 그러한 것들 뭐 처벌도 아주 강하게 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그러면 똑바른 운동장으로 만들면, 공정한 네. 운동장으로 만들려면 그 무차입에 대한 그 공매도에 그거는 대한 굉장히 처벌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강화시켜야 같고, 예. 되고. 그리고 개인이 보통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걸 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도를 조금 활성화시켜 갖고,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일단 지금 그 대차 거래 주식 안 빌려준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들도 주식을 좀 빌리기 쉽게 좀 진입 장벽을 낮춰서 그렇게 공매도를 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공정한 게임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그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그러니까 대주, 네. 그 주식을 빌리는 네. 그 행위를
하는 게 그렇게 신용도라든가 되게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건가요? 잘 안 빌려주죠. 기관들이. 그렇죠. 국민연금이 일개 개인한테 뭐 주식 빌려주겠습니까? 하긴 뭐 덩어리로 큰 액수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걸 제도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그 방법은 뭐 정책 당국에서 고민해야지 뭐 제가 제시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사실 공매도는 자본주의 그 금융상의 아주 명확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공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예. 순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예.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정부에서 딱 정책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막는다 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자꾸 연장을 하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 시장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데 아주 걸림돌 역할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오늘 환율이 1,150원이 깨졌는데 깨졌나요? 네, 1,150원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작년 4월 이후 처음이에요. 이 정도라면은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좀 사줄 만도 한데 좀 크게는 안 사고 있죠. 외국인들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공매도 쳐서 돈 벌면은 그 손해 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이런 논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걸 자꾸 연장하는 게 아니라 네. 제도를 막고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예. 공평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더 답 아니냐. 예, 공자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유예시키는 동안에 괜히 진짜 뭐 3억 원 대주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런 제도적으로 사실 뭐 지수 이런 여러 지수 뭐 K 뉴딜 지수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룰 자체가 공정한 게 가장 시장을 좀 그렇죠. 투자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주주 3억 과세 이 부분도 뭐 워낙 그 많은 그 논란과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좀 변경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던데요. 변경돼야죠. 특히 뭐 그 부모라든지 뭐 자식 간에 같이 있는 걸 직계존비서. 직계존비서 합산한 연좌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정됐던 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1년 전에 결정이 된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대주주 요건을 그 범위를 늘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이 나면은 3억 원 그 이하면은 이제 그 20% 세금을 내고 넘으면은 25%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좀 그 양도 차익 과세를 좀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연기는 됐는데. 네. 2023년인가요? 2023년으로 연기가 됐죠.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그 과세를 하게 되면은 거래세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거래세는 전체적으로 없애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범위를 뭐 3천만 원 이런 건 너무 적고 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좀 늘려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벌었는데 내년에는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고려가 된다라면은 사실 뭐 조세정이 이러면은 수입 있는 것에 뭐 세금 있다 이 얘기는 사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정말 정말 번 돈에 대해서 낼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1년 전에 지금 계획했다고 그전에는 이제 그 대주주 요건 변경되는 게 2년 주기였거든요. 근데 1년 주기로 좀 짧아진 데다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이게 좀 하향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 예탁금이 60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종목 3억 갖고 있는 사람은 흔합니다.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누가 미쳤다고 세금 내냐 그 전에 팔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해왔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양도 차익 과세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무리해서 이렇게 시행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시장이 형성되니까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주 네. 투자자들은.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 맛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맹점 또 지금 뭐 그 긴급 재난자금 막 지원하고 이러니까 곳간이 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금 못 걷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누가 그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팔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선으로 이제 글로벌 어떤 정세에도 좀 불안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3억 요건, 대주주 3억 과세 요건하고 뭐 이러저러한 요소들 때문에 네.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겨울 그러니까 10월, 11월은 좀 장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일단은 좀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 신규 확진자 차트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3월 달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비교도 안 되게 펄대를 세우고 있거든요. 미국도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차별에 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것도 부동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유동성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숨고르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뭐 10월, 11월 이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연말장세는 역시 이 랠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지금은 지수는 8일 올랐는데 좀 심정적으로는 좀 지쳐있는 국면이고, 이 국면을 벗어나면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볼까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예를 든 게 정보매매 예를 든 게 네.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주식 뭐 심지어는 뭐 삼성전자 저 처음에 그 3월 달에 주식 살 때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주식을 사야 되나? 뭐 그 회사를 그런 방문해서 거는 정말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들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차트 공부도 해야 되고 기업 분석도 가능하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보조 지표로 수급을 제시해 드리는 게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차츰 기업에 대한 어떤 그렇죠. 정보를 이해해 나가는 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좀 야단 좀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막 공부 안 할 거면 주식하지 마라 그러고 막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유, 네.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근데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각오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와서 생돈 날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길거리에다 버리는 셈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병행해서 일단은 좀 가야 되고, 바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모의매매 요새 HTS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네. 모의매매도 적어도 좀 해보시고, 모의매매 요새 좀 그 증권사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매매의 원칙,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업 분석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뭐 기술적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그런데 매매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전제 하에 이 종목을 샀고, 이런 전제 하에 이런 조건 하에 이 종목을 매도를 했고, 이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가 실패했을 때 원칙 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좀 원칙을 세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보통 원칙 가운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나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오르면 팔겠다. 혹은 나는 뭐 이러이러한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겠다. 근데 이 수급으로 할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물론 이제 수급의 역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뭐 실시간 추정치를 볼 수 있다면은 실시간에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위는 좀 열어놓는 게 맞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가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차트 보고 제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저항선에 도달하면은 일단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자, 그래서 거기를 목표가로 하고 지지선 정도를 손절가로 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건 뭐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데 딱 한 가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어떤 손절선이요. 아, 나름대로. 그 손절을 할 거면은 그 주식을 안 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게 있잖아요.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되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본인 한 사람이 적립식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월급날 A라는 주식을 20주씩 나는 매달 사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평균화 효과가 되면서 위험이 좀 줄어들겠죠. 네. 이런 매매를 한다면은 손절 라인이 필요 없는데, 대부분의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식 떨어지면은 손절 못하는 이유가 바로 손실을 보는 게 싫어서 그래요. 평가서는 내가 이게 이제 처분 효과, 디스포지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정되는 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은 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또 물을 타고
더 빠지면은 그때부터 주식 안 봐요, 그 주식.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장기 투자로. 예. 근데 손절 라인을 안 지키기 시작하면은 원금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주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원칙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주위에 전업 투자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전업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매 스타일은 다 틀립니다. 근데 똑같이 지키는 원칙 하나는 손절 라인. 나름대로 5%면 5%, 7%면 7% 정해서 거기 나가면은 기계적으로 손절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은 눈보다 손으로 매매한다고. 벌써 거기 가면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손으로 손절 나가는 게 더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칙 하나는 굉장히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센터장님 말씀 가운데 이게 우리가 투자자들이 그걸 아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트레이더인지 거래하는 네, 네. 아니면 정말 주식을 투자하는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더라면은 왜냐면 이제 빨리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손절매를 그러니까 좀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손절을 좀 해서 손실 보는 폭을 제한을 시키면서 수익이 날 때 사실 1년에 뭐 경험적으로 봐서 3-4종목 큰 수익이 나면은 손절이 잦아도 수익은 난다고 대부분들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일반론입니다. 네. 뭐 개별마다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느 경우에도 일단 정말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가치 투자자가 아니고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분할 매매를 하겠다 이런 성격의 매매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절 라인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